그리고 이제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상속세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동산이 많으니까 부동산 취득세, 상속도 취득세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부담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11월 날 돌아가셨으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같은 경우 임대소득이 많거든요. 네.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세 가지 신고 뭐 도움 드리고 그다음에 신고 끝나고 나서 9개월 이내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는 무조건 조사가 무조건 있어요. 나오는구나. 거의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좀 캐치를 해야 된다. 그때 조사 나왔을 때 10년치까지 다 뒤진다. 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참 이게 뗄래 뗄 수 없는 게 이 세금이죠. 그래서 이제 월급에서 뭐 자동으로 떼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뭐 살면서 내는 세금들이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이신 이장훈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 이제 뭐 상속세부터 뭐 증여세, 기타 세금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상속세 얘기 뭐 특히 뭐 종부세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약간 부자 감세까지 해서 지금 세금이 되게 이슈인데 특히 이제 상속세 가지고 계속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 논란의 어떤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제가 이제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의 세금이 됐다. 보통의 세금이다. 예. 사실 뭐 이게 보통이랑 기준이 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강의가 다양한 데서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한 7년 전에는 강의 들어오면 이게 CEO나 뭐 자산가분들 최고위 가족 이런 데서 들어왔는데 요즘 제가 주민센터에서 강의가 들어오거든요. 예. 주민센터 지역이 강남 3구 뭐 이런 맞아요. 또 그것도 강남 3구 쪽 위주로 많이 들어오다 네.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느끼는데 서울 경기권에 주택 있으시면 상속세를 내게 되실 겁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네. 물론 이제 개편 논의가 지금 있어서 더 활발하게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선은 세율이나 이런 게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죠. 예전에 이제 부익남 TV에서 제가 보고 나서 네. 한번 정리를 쭉 해주셨을 때 너무 정리를 잘해주셨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속 시원하게 담겨져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세율 자체를 24년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4년이면 이게 맞아요. 물가만 해도 얼마가 올랐는데.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일괄공제가 27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서 5억 원이었고 지금도 이제 5억 원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비교를 많이 하는 게 그 시점에 얼추 데이터를 봤더니 2000년도에 이제 어떤 상징적인 아파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음마 아파트가 그 당시에 한 5억 정도 했던 5억 정도. 지금은 이제 아주 높은 네. 금액인데 예전에 혹시나 2000년도에는 상속세가 원래 안 나오는 수치인데 네. 지금은 이제 거의 기본적으로 음마 아파트 하나면 6억에서 한 8억 정도 나오실 거예요. 부채가 없단 가정하에. 네.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 반영 안 된 부분과 그다음에 가치 상승, 자산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 사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부터 제가 데이터를 좀 쭉 많이 썼었어요. 그 전에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제 그 통계치를 최대한 많이 넣어놓는데 그때는 한 6,200명 정도가 상속세 신고를 하셨거든요. 한 14조 6천억 정도. 근데 최근에 23년도에 18,000명이 넘게 50조 넘게 거의 최근에 39조 정도 됐었는데 가액이 엄청 높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자산 가치가 높아져서 많이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사망자 수도 봤어요. 사망자 수 통계도 2003년도부터 통계 수치를 거의 다 외우고 다니거든요. 네. 거의 2018년 19년도까지는 거의 유사하게 돌아가세요. 이게 28만 5천 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천 명 정도. 네. 근데 그러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데드크로스도 일어나고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죠. 거의 한 35만 명까지. 네. 그런데도 그 인구 중에서 상속세 신고한 비율을 봤더니 16년도에는 2% 정도 됐는데 2%. 예, 최근에는 5.2% 정도까지. 어. 그러니까 매년 0.5에서 1%포인트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냥 증가하면은 한 5년 지나면 그냥 10명 중에 한 분이 이제 상속세 고민인데 부동산 가격이 국지성으로 이제 다양하잖아요, 지역마다. 네. 그럼 높은 지역은 그냥 다 내신다고 보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요즘 뭐 언론에도 나오는 게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요즘에 뭐 그냥 중위 가격, 뭐 중간값이 뭐 한 10억 뭐 이렇게 하는데 약간 좋은 동네 뭐 이렇다고 하면 뭐 15억, 20억도 많잖아요. 그런 동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이 거의 뭐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저한테 사실 요즘 상담 오신 분들 제가 이제 상담 진짜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제가 그나마 상속이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을 해드려요. 이제. 이미 돌아가시면. 네, 왜냐면은 그게 2차적 슬픔으로 와닿아서 제가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게 많아가지고 막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속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게 부모님 돌아가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충격을 넘어. 네,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이게 아내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시점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제가 그나마 해줄 공익적 목적이구나 해서 부조 차원에서 좀 도움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상속세가 이렇습니다. 그 주택 한 채 있고 현금 2, 3천만 원 있고 돌아가세요. 근데 그게 예전에 주택이 이제 3억 5억이었는데 그게 이제 요즘 기본적으로 12억 뭐 이런 네. 거니까. 그러니까 KB 시세가 지난달에가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서울이 12억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6년도에 부동산원 아파트 서울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5천 정도 했네요. 그래서 그 당시 시점이면 한 5, 600만 원 냈는데 네. 지금 시점으로 계산을 하면 한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1억 5천이면 그러면 자산가액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 내도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 계좌에 그 돈이 없죠. 그냥 그냥 집만 있는 거지 뭐 통장에 돈을 놀리는 분들이 별로 없죠. 네. 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살고 있는데 네. 집을 팔아서 세금을 어떻게 내나 이런 스토리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사실 부담이 엄청 큽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상속세는 뭐 이게 상속 시점 이후로 또 납부를 또 해야 되니까 집을 또 안 팔 수도 없고, 그럼 뭐 아니면 뭐 대출을 받으려니까 또 이제 소득도 없으시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도저도 안 돼서 막 급하게 파시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 근데 아마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15억짜리 뭐 팔면 한 뭐 절반 내는 줄 알았더니 뭐 1억 5천 정도면 10% 아니냐. 그 정도는 뭐 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속세가 뭐 문제 논란의 이유가 이제 그 정도만 있어서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세요. 네. 갑자기 확 뛰거든요. 상속세율이 처음에는 과세표준 1억 원까지 10%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20억, 30억, 40억 훅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갑자기 막 4, 5억 막 이상 뜨는 경우에는 부동산 파는 것도 부담이 상당히 이제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그 세금 내면은 본인이 살았던 거처를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실무에서 경험하는 건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실 때가 많은데 남편분 돌아가시면 아내분이랑 거기 그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내분이 집을 팔아버리면 거처를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분이 거처를 옮겼을 때 지인이 많이 없다라고 했을 때 빨리 따라서 이제 돌아가실 확률이 엄청 높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용산에 살고 자녀분들이 이제 분당에 사니까 엄마 제가 모실게요.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괜찮아라고 하시는데 그건 진짜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지인은 용산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살던 여기가 있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은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가족 간의 세금이고 이제 울타리 세금이란 표현도 쓰고 막 감성 세금이란 표현도 전 쓰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의사결정. 거기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세금 계산하시는 거 보면서 그 시뮬레이션 보니까 아내한테 또 주는 거는 또 일부 또 공제도 되고 막 감면되는 게 있다 보니까 세금 별로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니한테 간 것도 결국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또 상속세가 나오니까 이중으로 또 낸다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구조가 있죠,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최소한 배우자한테 주는 거는 뭐 좀 감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게 뭐 생각보다 이렇게 좀 크게 나오는 뭐 이런 사례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으셨나요? 결국은 상속 재산이 제 경험상 5, 60억 넘어가시면 물론 이제 이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일 수 있거든요. 배우자한테 상속 공제가 최대 30억 원까지 줄 수 있는데 30억 원 줘서 그 우선 눈앞에 있는 세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속세라는 건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세금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세금은 무조건 줄여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특히나 40%의 세율 구간을 넘기면 저는 무조건 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미래에 당신이 이거를 팔기 위해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또 30억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배우자분 돌아가시면 또 고액의 상속세가 나올 수밖에 다시 없는 나오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밸류가 계속 커지고 그다음에 지금은 가치가 낮았는데 배우자분이 갖고 또 부동산이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배우자분 돌아가실 땐 또 껑충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막 OECD 이게 무조건적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네. 배우자 간에는 공동으로 재산 형성을 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비과세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네. 이거를 한도를 30억으로 정해놨다는 얘기는 그 이상 받으면 세금을 내란 얘기가 또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만들었지만 아내나 남편한테 줄 때는 국가가 가져간다는 거는 그런 그거는 부분들이 조금 네.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그 아예 그냥 나 죽기 전에 미리 세팅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가끔씩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막 언론에 나오면서 뭐 세금을 뭐 몇 억, 뭐 몇십억 막
맞아요. 어떤 분들은 뭐 몇 조를 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증여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떻게 좀 증여를 하는 거가 뭐 이 정도 자산이 넘어가면 좀 증여를 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세법이 이제 바뀌기 전이니까 지금 기준에서 저는 15억 원이 넘어가면 증여를 좀 해라. 자산이 15억이 되면 그러니까 부채 빼고 순 맞습니다. 자산.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다 합쳐보시고 거기서 하나를 꼭 넣어야 됩니다.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0년 이내 증여했던 것도 포함하셔야 돼요. 아,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세법은 증여나 상속 때 10년 내에 증여했던 거 다시 얹어서 계산하니까 네. 10년도 너무 길어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 3년이거든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좀 10년은 호흡이 솔직히 너무 길다고 네.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조사할 때 9년 11개월 28일 전 거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3일만 더 건강하게 사셨으면 네. 그냥 그 당시에는 10%의 세율로 냈지만 이게 얹어지면 상속세에서는 50%니까 차익인 40%를 다시 내세요 그러니까 이러게 되니까 그 돈이 뭐 준비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또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10년 내 증여한 거랑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부동산이실 건데 이제 빚을 다 빼셔야죠. 이제 네. 임대 보증금이나 아니면은 그 근저당권 걸려 있는 거나 신용 대출 같은 거 다 빼시면 그 금액이 한 15억 정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증여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20억짜리 주택 하나 있으니까 증여해야 되냐? 저는 절대 반대예요. 왜냐하면 또 이제 사실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데 기준이 좀 약간 좀 네.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력을 뺏기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경제권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다. 네. 잃어버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억인데 예를 들어 자산 포트폴리오가 뭐 주택 10억짜리 하나, 그다음에 상가 뭐 5억 원짜리 하나, 네. 주식 한 5억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그런 좀 분할 가능성 있는 거를 좀 주시는 게 맞다. 근데 하나의 덩어리가 막 50억이다 이러면은 그건 좀 쪼개기도 애매하고 뭐 자녀가 지분으로 주택을 가져간다 그래도 그걸 뭐 유동성으로 바꿀 수 그럴 있는 수도 것도 없고. 아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살아생전에 좀 미리미리 주는 게 이제 재산을 떠나서 좀 좋을 때가 이제 상속 다툼을 좀 예방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10년 전까지 하니까 내가 나이가 그래도 좀 젊을 때 해줘야 나중에 또 분쟁이 안 생길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60대부터는 좀 고민을 하셔야. 60대 정도부터 해서 이제 순자산이 한 15억이 넘어가면은 일부라도 좀 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이제 나는 그냥 기분 좋게 줬더니 경제력이 뺏기는 사례들도 좀 보셨나 봐요. 주셨는데 그 자녀분이 그걸로 대출을 해서 아무튼 이제 완전 나쁜 날려먹어. 길로 날려 아. 먹으셨어요. 그래서 아. 다시 뺏어 오셨어요. 그거 진짜 화딱지 날 것 같아요. 연을 거의 끊으셨더라고요. 아,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증여를 할 때 제가 꼭 자녀분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한번 관상 봐야 됩니까? 관상 보고 약간 좀 말투 보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본인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가 줬다라고 말해봤자 대부분 뭐라고 이제 자녀분들이 좀 느끼시냐면 알았어 고맙다고. 그런 이런 주면 안 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요. 당신의 급여가 세금 다 떼고 이 정도인데 이 자산을 취득하려면 한 20년 걸린다. 엄청 고마워하셔야 된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산을 지키는 법을 제발 공부를 해라. 왜냐하면 이 당신이 하다못해 1세대 1세대 비과세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 자녀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막 2년 보유, 2년 거주가 뭐야 막 이래버리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면서 제발 이런 좋은 채널도 있다. 부인랑 같은 좋은 채널도 있고 이런 채널도 있으니까 공부 좀 해라 제발. 그걸 말씀 꼭 드립니다. 그럼 뭐 알겠다고요, 공부한다고요, 뭐 이러면은 이제 이건 다시 좀 다시 가져올 방법을 좀 해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쓱 말씀도 드려야 되겠는데. 네. 거기다 뭐라도 뭐 설정을 해놓든지 뭐 근저당이라도 잡아놓든지 뭘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텐데 네. 대부분 자녀분들도 이제 지킬 능력이 되니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했는데 가끔은 또 맞아요. 막 무조건 이제 어떤 그 능력보다 더 많이 줘버리면 이게 막 또 이제 그 날려먹고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약간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 좀 증여를 그래도 좀 하려는 분위기인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건지 예전만 해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래 내가 쥐고 있어야지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거든요. 요즘엔 어때요? 사실 많이 달라지셨어요. 우선은 상속세 분위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 거 있는데 네. 최근에 2016년도부터 데이터를 보면 사실 급격하게 증가한 거 2019년도부터 좀 많이 증가했는데 그땐 사실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그러니까 증여자 그렇죠, 부모님이
부모님이 이제 주택 수가 너무 많으니까 종부세가 막 몇천 몇억씩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주신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은 진짜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벌써부터 상담 오시는 게 아니 이장훈 세무사 어차피 공제액수 뭐 7억이든 10억이든 바뀌더라도 내 세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미리 줘야지. 네. 자산 가치는 어차피 올라갈 거고. 그리고 사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생각도 많이들 하세요. 7억이든 10억이든 이번에 한번 바뀌면 또 20년간 안 바뀔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동산 가치는 어차피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줘야 되네. 왜냐면 내가 지금 60대라 건강한데 돌아가시는 그 시점 20년 이후인데 그때 상속세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주고 그동안에 가져갈 수 있는 그 거기서 생기는 임대소득이나 자산가치 소득을 미리 주는 게 낫지. 네. 차라리 지금 싸다. 요즘은 조금 종부세가 완화돼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오히려 많이 는 증여가 뭐냐면요. 미성년자 증여예요. 그래서 요즘은 손주 증여가 들었어요. 아주 압도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현금성이고 2천에서 5천만 원 미만. 그게 네. 진짜 현금 증여. 왜냐하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이 40%의 자산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상속의 평균 나이가 이게 70대 이상 분이랑 80대 이상이 50%가 넘고요. 70대까지 합치면 8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식은 미운데 손주는 또 이쁘다고 손주는 뭐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자식 농사 망쳤지만 손주는 한번 잘해보겠다. 네, 그런 식으로 증여가 좀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애 한두 살짜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그냥 뭐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 뭐 2천, 뭐 아니면 뭐 1억 이렇게 줘가지고 아예 그냥 초장기 투자로 막 이렇게 묻어둔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요즘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미국 주식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 그냥 지수 연동된 거 사서 그냥 쭉 올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요. 배당도 좀 받고 자산 가치 증가되게끔. 그 제가 지금 말 나와서 좀 궁금한 건데 이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자녀나 뭐 손자한테 현금을 줬는데 얘가 예를 들어 이제 신생아예요. 그럼 얘가 이런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벌어도 증여세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예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예규들은 대부분 보면 그 자녀의 이제 해외 주식 계좌에 넣어놓고 데이 트레이닝을 하세요. 한 살짜리인데 애가 누워 있는데 애가 뭐 테슬라를 이제 사고 파시는데 선생님 생각해봐라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럼 결국 자산의 운용이나 이 계좌 자체에 부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식을 어차피 증여를 하나 현금 증여 하나 처음에 살 때 그런 형태만 띄우면 그 다음에 어떤 변동을 크게 안 가져간다 그러면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최대한 변동을 하지 마라. 이게 어떤 뭐 기준 같은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상하면 걸리는 건가요? 뭐 어떤 거예요? 이게 감성적인 판단인가요? 약간 근데 그 자산 가치 증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급진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세액 추징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밸류 차이가 아니면 과세관청에서도 엑스큐즈가 좀 되기는 어느 합니다. 정도는.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2천 줬는데 막 20억이 됐어. 그런 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너무 거죠. 이상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법이 또 있습니다. 주고 나서 이제 비상장 주식을 줬는데 네. 5년 이내에 상장이 돼 버렸다. 재산 가치 상승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되면 이거는 알고 들어간 거다. 그런 오해를 사서 사실 추징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큰 돈을 더 벌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막 빈번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걸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요즘 생각보다 자녀분들에게 먼저 경제 교육 시킨다 그래서 사실은 10살 내외에서부터 주식을 운용하는 법을 그럼요.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적정하게 그냥 상식에 맞게 하면 된다. 맞습니다. 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또 실제로 들은 질문이기도 한데 그 이제 뭐 강남권에 아파트를 이제 2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이제 3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채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 한 채를 이제 아이들한테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또 아파트니까 3분의 1씩 줄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팔아가지고 양도세 내가지고 그걸 또 쪼개서 줄래니까 또 너무 작아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질문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또 골고루 주지 않으면 또 미래 다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세금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그 현재 컨디션을 좀 한번 따져보자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첫 번째로 자녀 중에 혹시나 이제 세금 외적으로 무주택자 청약을 노리고 있다 그러면 절대 주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은 유주택자가 돼버리니까 지분 1%만 받아도 그러니까 그런 요건이 걸린다 그러면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팔아서 사실 현금으로 나누자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 주시는 분이 비과세가 가능하면 그래도 빠지는 게 좀 덜하니까 네. 그 전략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들이 나는 아파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금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어디 투자를 하거나 네. 나 개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조건이면 팔아서 주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파트 지분으로 나누는 건 사실상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형제들끼리 지금 성년이인데 독립해서 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거기서 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맞춰서 다 같이 팔아서 비과세 해. 이런 경우엔 또 아파트를 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엄청 많이 존재하고. 그러면 지분이 3명이면 3명이 다 같이 거기 실거주하면은 비과세가 그렇죠. 되니까. 그리고 그 시점마다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선은 너가 지분을 가져가고 추후에 이제 이렇게 서로 형제들끼리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내가 자금이 만약 필요하면 내 지분을 둘이서 사줘.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미리 나눠 놓는다거나. 근데 이제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증여가 아니라 상속인 경우라면 다툼이 좀 있었다 그러면은 대부분 팔아서 이제 나눠 가지고 끝내시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네. 이게 뭐 3분의 1씩 준다 그래도 사실 아이들마다 또 막 상황도 달라지고 막 맞아요. 하면서 또 막 갑자기 또 분쟁도 생기고 하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냥 한 덩이씩 이렇게 딱딱 떼주는 게 맞습니다. 섞어서 주기보다는 네, 그게 제일 좋긴 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뭐 상속세를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금 되게 슬픈 상황에서 이거 맞습니다. 세금까지 막 걱정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게 금액이 또 크면 이게 보통 이제 노인분들 아니면 나도 이제 돈이 별로 없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나눠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도 하실 텐데 이게 제도가 있죠 지금.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일시납이 있고 분납이라 해서 2달 동안에 한 번 내는 거라. 네. 그다음에 사실 요즘 엄청 늘었거든요. 연부연납이 엄청 늘었어요. 연부연납. 예, 연부연납과 이제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연부연납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제도가 저는 한편으로는 슬퍼요. 저는 이제 상속 좀비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실무에서 경험해서 느끼는 거는 3억 3천 정도부터 부담을 느끼게 하세요. 1년에? 아니면 뭐 총 총액이? 세금이 총액이 3억. 상속세가 3억대가 나오면 이게 연부연납이 예전에는 5년까지 이제 나눠서 냈는데 지금 10년은 늘어났어요. 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도를 바꿨어요. 말 그대로 지금 처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이내 한 조각을 내는 거고요. 첫 조각이고 그다음 10년간 10조각으로 매년 한 조각씩 쪼개서 총 11조각을 쪼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3억 3천이냐? 그러면 3천만 원 내고 그다음부터 3천만 원씩 쪼개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재산 가치, 자산 가치가 상속받는 게 아주 많은 거지 이분이 본인이 대부분 근로소득자인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년에 쓸 거 쓰고 진짜 이제 남는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쓸 거 다 쓰고 뭐 네. 세금 다 떼고. 근데 그 금액을 내가 다 밀어 넣어야 돼요. 10년간.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압박 느끼 하시는 건 5억. 그러면 5천만 원이죠. 거의 1년에 4천 정도씩 막 내야 네. 되니까 한 달에 한 3,400만 원 넘게 막 네. 내는 거네요. 어휴. 근데 문제는 이 10년 동안에 가산금이 붙어요. 매년 3.5%로. 아 이게 이자도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3억에 3.5%, 2억 7천에 3.5%. 네. 그러니까 얼추 1,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 4천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이 상당합니다. 근데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제도를 해야 돼요. 그것도 물건을 담보를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실무에서 경험 많이 느낀 게 물건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담보를 잡는데 그러면 등기부등본 1구에 국세청이라고 딱 떠요. 그럼 뭐 끝났네 뭐. 네. 그러면 이제 세입자 드릴 때 네.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네. 네. 불안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잠깐만 국세청이 그럼 무조건 선순위 채권일 네. 거죠. 그럼 내 전세금은 막 이렇게 그러면 월세 느껴져요. 맞추고 이래야 되겠네. 네, 그래서 그게 또 안 나가요 잘.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국세청에서 푹 이렇게 붙어 네.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어디 뭐 세무서 막 이렇게 붙여 있으면 야 이건 좀 그렇다. 네. 설명을 해줘도 뭔가 제값받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현실이 진짜 있습니다. 진짜 네. 실무에서 펼쳐지니까. 근데 그러다가 한 7년 지나면 이제 슬프게도 어머니가 또 돌아가셔. 어머니 그렇죠. 거 받은 것을 연부연납을 또 시작. 또 해야 돼요. 야,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직장인인데 부모님이 좀 잘 사는 경우들이 요즘 많단 말이죠. 나는 맞아요, 그냥 일반 진짜. 직장인인데 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애도 키워야 되고 막 하는데 이거는 막 그게 들어오고 그럼 이걸 팔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용산 살고 나는 분당 사는데 어머님은 거길 살아야 돼. 팔지도 못하고. 예, 팔질 못해서 그래 대부분. 그 어머니가 혼자 있다 돌아가셨을 때만 그나마 좀 팔고 정리를 하는 거지만 이제 그 파는 것도 내가 또 호가를 받고 팔거나 이런 조율점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연부연납은 요즘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고요. 국세청 보도 자료에서도 거의 서너 배 늘었습니다. 서너 최근 배.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해도 10건 중에 한 4, 5년 전에 한 건 정도를 연부연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부연납을 하시네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연부연납은 그냥 기본 세팅으로 넣으세요. 그냥 당연하게 연부연납이고 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연부연납 하실 거죠? 오히려 그 물건 담보가 없어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연부연납을 하는 거는 이제 내 경제력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맞습니다. 뭐 내가 예를 들어 경제력이 좀 있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현금성 자산으로 상속을 많이 받으시면 근데 이제 주식을 받으셨을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연부연납은 이자가 있긴 하다 3.5%. 근데 그렇다고
너무 지금 이게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다라고 해볼게요. 네. 이거 로켓처럼 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거를 굳이 팔라고는 말 못하겠다. 그 이제 선생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거지만 이게 뭐 1년 있다가 더 큰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 3.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지금 팔지 말아라. 유동성을 굳이 어느 정도만 마련하면 굳이 안 팔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부모님들 세대가 대부분 또 부동산만 가지고 계신데 이 맞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또 이제 유동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세금 내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일이 꼬이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속인 간에 다투더라도 그 월세 수입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모아놔라. 왜냐하면 1년 후에 연부연납으로 그걸 다 넣어도 어차피 선생님들 돈까지 더 넣어야 된다. 그래 말씀드리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물납은 뭔가요? 물납은 이제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납 신청 자체도 거의 안 했는데요. 요즘은 제가 좀 이제 속된 말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좀 작은 단위의 도시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광역시나 좀 말 그대로 좀 셀링이 되지 않는데. 지방 소도시. 예, 뭐 이렇게 표현하면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인구 소멸 지역, 네. 뭐 이렇게 행안부에서 뭐 88지역 막 이렇게 설정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막 이랬어요. 상속세 안 내더라도 감정평가 받아서 올려놓으세요. 추후에 팔면 양도소득세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이거 팔리세요? 안 팔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골에 이제 농지 이런 거 받으시면은 제가 막 물어보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다.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상속 재산이니까. 근데 그 마을 이제 마을 옆에 이제 논이 있으니까 논이랑 전답이 있으니까. 네. 그 마을이 40세대가 사는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몇 세대 사세요? 2세대 산대. 38가구가 공간 거예요. 이미. 네. 네. 그럴 때 많죠. 그러면 그 논답을 누가 살 거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라 그래요. 중개사 사무실 근처에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네. 그냥 땅이 있는 거지 뭐 아무도 안 사는 맞습니다. 거지. 네. 근데 그런 지역 소도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수용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네. 그 거래가 손바꿈이 거의 안 일어나더라고요. 말 그대로 부동산 좀 손바꿈이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물납을 생각해봐라. 말 그대로 물건으로 납부를 해봐라. 물건 납부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은 뭐 상장 주식이랑 그다음에 부동산이죠. 사실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물납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첫 번째로 맹지는 안 받아줍니다. 또 그 가려요 그걸 네. 국가가 네. 돈 되는 것만 받네. 네, 도로도 안 됩니다. 아 진짜 돈 되는 것만 받는구나.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청을 하더라도 국세청 직원분하고 캠코 직원분이 같이 가요. 공매를 캠코에서 진행하니까. 그래서 그 물건을 본 다음에 이건 공매로 가격이 팔릴 것 같다 하면 물납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물납 당연히 물납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물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아 맹지 도로는 안 되구나. 그리고 넣는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럼 그 뭐 감정가를 인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낙찰가를 인정해 주는 건가요? 뭔가요? 처음에 신고를 넣을 때 내가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정평가로 인정을 받고 근데 기준시가로 넣으면 기준시가로 되고 근데 취약은 감정평가로 해서 세금 많이 나왔는데 물납 인정을 안 받았을 때죠. 그런 변수가 있어서 그럼 이거를 또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이걸 뭐 네. 뭘로 넣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또 야, 그때 해야 진짜 돼요. 지금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지금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는 거군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평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거고 한 분의 소중한 인생을 정리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물납이 무작정 다 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럼 예를 들어 뭐 그냥 아파트 세 채 있다. 그러면 뭐 아파트는 대부분 더 그렇죠. 받아주겠죠. 네. 물납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또 이제 뭐 전세권이 설정돼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요건 미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게 증여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계획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상속을 뭐 계획하는 사람은 전혀 없으니까 이게 갑자기 일이 닥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하다 보면 또 제한이 있지 않나요? 뭐 언제까지 뭐 상속세 확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절차 자체가 이제 신고랑 납부 절차 같은 게 있는데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뭐 15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7월 말일부터 6개월이니까 뭐 8, 9, 10, 11, 12, 1월 1월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바로 붙으니까 신고는 무조건 날짜 맞춰서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뭐 다른 채널에서 이제 방송에서 좀 확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게 생각보다 상속 이후의 절차를 거의 다 모르세요. 행정적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장례식장까지는 합니다. 그렇죠. 뭐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는 대부분 절차를 많이 모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사망 신고도 사실 한 달 이내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망 신고할 때 그 직원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공무원분이 이제 원스톱 서비스 받을 거냐. 그건 상속 재산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나라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다 알아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에
대한 정보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융 관련 정보는 이제 한 20일 정도 문자로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행정 업무를 잘 보시는 자녀분이 꼭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그리고 공교롭게 상속 관련된 모든 업무 처리는 대부분 상속인이 안 가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리인도 가능해서 그 업무 수임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막 은행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증권 뭐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이제 모든 지점하고 모든 본사나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하셔야 돼요. 아, 또 그거를 네, 상속인분들이 상속인 관련 입증 서류나 뭐 대표 상속인이 간다고 위임장 써서 가야 되는데 상속인들끼리 다툼 있으면 한 분의 또 어떤 서류를 못 받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내역을 못 받아요. 계좌를 못 근데 받아요. 시간은 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데 상속 재산 다툼은 재산 다툼이고 세금 처리는 해야 된다. 다투다가 한참 끝나고 이제 재산 협의가 되면 그때 이제 부랴부랴 신고를 하는데 가산세가 막 30% 50%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이거는 그리고 이게 연대납세 의무라서 어차피 본인의 재산이 줄어드는 꼴입니다. 왜냐면 다 같이 내야 되는 세금이라서. 그래서 그런 업무는 사실 요즘은 이제 변호사님들이 협조해서 이 세무사한테 맡기자 해가지고 제가 뭐 맡아서 수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 업무를 좀 잘 보시는 분들이 상속인들이 어쨌든 좀 힘합쳐서 그런 자료들을 확인한 다음에 저는 메인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계좌 보는 거예요. 10년치 계좌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주식 계좌 포함해서 은행 계좌를 봐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사실. 사실 지난달에 제 아버지가 돈 얼마 썼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10년치 걸 봐야 되니까 뭔지 알아요. 사실 10년 전 건데. 절대 몰라요. 자료도 없고. 네. 그리고 갑자기 거기 막 A 씨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그걸로 좀 확 떴는데 절대 휴대폰을 없애지 마라.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도 뭐 오늘 돈 넣었어 천천히 갚아 뭐 이런 카톡이나 뭐 문자 정도는 보낼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우린 추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막 휴대폰을 막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연락 피드백을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꿔라. 이 번호를 승계할 수도 있어요, 상속인이. 네. 승계 받아서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꾸시면 되고 두 번째로 가장 최악은 초기화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그냥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이거 같이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관에 막 넣고 막 이러면 큰일 나는. 정말 큰일 날 것 큰일 같아요. 나는 거예요. 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절대 하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연락처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부고를 못 알릴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부고를 못 알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9개월 있다가 친구분이 연락 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꼭 좀 휴대폰 살려두고 그다음에 계좌 내역 다 보고 이것 때문에 또 사실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이 장래 이후에 행정 절차를 잘해야 되는데 3개월 이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말 많잖아요. 네. 이거 제때 놓치면 물론 이제 특별 한정 승인이나 이런 조건이 있긴 하지만 때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상속세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동산이 많으니까 부동산 취득세, 상속도 취득세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부담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11월 날 돌아가셨으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같은 경우 임대소득이 많거든요. 네.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세 가지 신고 뭐 도움 드리고 그다음에 신고 끝나고 나서 9개월 이내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는 무조건 조사가 무조건 있습니다. 나오니까. 거의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좀 캐치를 해야 된다. 그때 조사 나왔을 때 10년치까지 다 뒤진다. 아 맞습니다. 네. 계좌를 그냥 자동으로 일선 세무서나 청에서는 그냥 내역이 자동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네. 그냥 솔팅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간 거 다 내역, 사위 며느리 손주 다 봅니다. 그래서 쭉 정리해서 이제 소명해 주세요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이라는 게 참 뭐랄까 슬픈 일이긴 하지만 또 그거랑은 또 상관없이 또 행정 절차가 엄청 많고 맞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부모님이 살아온 개인사에 대한 거를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부랴부랴 또 막 찾아봐야 되니까 일종의 약간 뭐 경찰이나 검찰처럼 생각하고 부모님 거를 막 이렇게 막 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네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에요. 가입을 뭐 그런 걸 많이 하신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래서 뭐 5천만 원짜리를 10개를 해놨다. 그러면 그거를 10년 전 거부터 끝나고 나서 다시 만드셨는지 그 트래킹을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근데 꼭 도중에 한두 개가 빠져요. 어디로 갔지? 그럼 이거 증여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게 이제 물론 이제 국세청에서 무조건 그렇게 추징하진 않지만 이거 좀 소명 좀 해달라. 야. 근데 모르겠다. 나- 다 몰라요. 아니 모르지 뭐 네. 어떻게 알고 그걸. 그걸 또 이제 애전분들도 수표로 빼세요. 아. 막 찾기 어렵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자녀 계좌로 들어갔거나 며느리 계좌로 들어가면 또 증여세 맞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랄까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참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는 거는 어쨌든 뭐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슬픈 얘기지만 미리미리 조금 알아는 보셔야 된다.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